1라운드 아스날전 이후 풀럼에게 패배 같은 무승부, 리그컵에서 4부 리그 그림지비에게 탈락, 승격팀 벌리에게 힘겨운 승리까지. 도대체 맨유는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약팀을 상대로도 끌려다니는 걸까요? 누군가는 3백을 고집하는 감독이 문제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선수가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죠. 바로 디테일과 조직력에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론소의 레버쿠젠, 인자기의 인테르와 같이 똑같은 3백으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들의 디테일과 조직력을 보면서 왜 맨유가 경기를 통제하지 못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통제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하자면 빌드업 상황, 지공 상황, 수비 상황 등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상황마다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만들고 경기장의 모든 선수들은 이 약속을 이해하고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알론소의 레버쿠젠을 보면 상대가 편안하게 전개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알론소는 이를 위해 선수들에게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선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죠. 레버쿠젠은 하이블록을 통제할 때 3톱이 적극적으로 압박을 걸고 상대의 공격 방향을 한쪽으로 유도합니다. 윙백은 전진해서 압박에 가담하고 미드필더 라인은 간격을 좁혀 중앙 공간을 차단하죠. 수비 라인도 끌어올려 간격을 컴팩트하게 유지합니다. 이때 알론소는 발이 느린 센터백에게도 예외 없이 전진 압박을 요구합니다. 이제 맨유를 보겠습니다. 풀럼전에서 상대는 측면 스토퍼가 풀백처럼 내려와 4명이 빌드업을 전개했죠. 그런데 맨유는 풀백이 너무 깊은 위치에서 압박을 시작하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합니다. 공격, 미드, 수비 간격은 벌어져 있고 중원에는 넓은 공간이 생기게 되죠. 센터백들이 커버하러 나오지만 이미 수적 열세에 놓여 압박에 실패하고 결국 뒷공간까지 허용하는 맨유입니다. 풀럼전 다른 장면에서는 마운트의 압박 동선이 문제였습니다. 곡선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패스키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직선 방향으로 압박을 시도합니다. 상대 수비수를 커버 섀도우에 가두지 못했고 결국 골키퍼에게 너무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했죠. 이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조직적으로 컴팩트하지 못한 압박은 차라리 안 하는 것만 못합니다. 팀이 압박을 위해 전진한 만큼 한 번 뚫리면 수적 열세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미드블록에서도 차이는 뚜렷합니다. 글라스너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상대를 밀어낸다는 원칙을 세웁니다. 전방의 선수들은 섣불리 달려들기보다는 프리맨이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잡습니다. 그리고 중앙으로 공이 무리하게 투입되는 순간 미리 자리 잡은 스토퍼가 전진에 압박하며 공을 탈취합니다. 이때 스토퍼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자리를 이탈해도 상대가 편하게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도록 공격수들이 패스기를 막아주고 그 사이 다른 수비수가 빈 공간을 커버해주는 조직적인 수비 대응을 갖추면서 상대는 쉽사리 전진 패스를 넣지 못하고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또 전진 패스가 들어갔을 때에는 수비수만 압박하며 한 방향으로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수들도 함께 압박하며 다각도로 에워싸며 공을 탈취합니다. 반면에 맨유는 전방은 일단 열심히 압박하려 하지만 후방의 선수들이 타이밍이 맞지 않아 중원에서 상대 미드필더진의 수적 우위를 허용하게 되죠. 라인이 벌어진 상황에서 무리한 압박을 시도하다 보니 오히려 프리맨이 생기고 위험지역으로 패스를 내줍니다. 대참사가 난 그림지비전, 후방의 선수들이 아직 미드블록 대응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아마드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압박을 시도합니다. 결국 허무하게 전진 패스를 허용하는 맨유입니다. 벌리전에서는 하이블록도 미드블록도 아닌 어정쩡한 대응이 나왔습니다. 셰슈코가 압박을 나가지 않고 간격을 좁혀 중앙의 패스기를 차단하고 미드블록 대응을 가다듬거나 셰슈코가 압박을 나가기로 결정했다면 지르크지, 브루노도 같이 타이트하게 압박을 나가줬어야 하는데 둘 다 어정쩡한 포지션으로 결국 너무 쉽게 전진 패스를 허용합니다. 한편 풀럼전, 미드블록 압박 형태가 갖춰진 상태에서 후방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압박하지만 전방의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에워싸지 않으면서 풀럼이 너무 쉽게 풀어나오고 맨유는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압박이 만에 하나 깨졌다면 그 다음은 확실한 로우 블록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서는 심자기의 인테르를 보겠습니다. 인테르는 로우 블록에서 5-3-2 구조로 내려서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3미들의 선수들이 측면 공간을 커버하며 윙어에게 더블팀을 걸고 투톱까지 수비에 가담하며 중앙을 틀어막죠.
상대가 공간을 찾지 못하고 뒤로 무르면 빠르게 앞으로 라인을 올리며 미드블록을 형성합니다. 맨유는 3톱이 역습을 준비하지만 투미들이기 때문에 공격수가 커버를 해주지 않으면 중앙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달로가 순간적으로 1대2 상황에 놓이며 크로스를 허용했고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브루노는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선수를 놓치거나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결국 너무 깊숙이 위치하며 하프 스페이스와 중앙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죠. 공격에서도 차이는 분명합니다. 레버쿠젠 역시 3-4-3을 쓰지만 조직력과 디테일로 공격 주도권을 유지하며 위협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점유하며 상대를 끌어들이고 빈 공간을 활용하자는 원칙이 있죠. 좁은 위치에서 다수가 리턴 패스를 주고받으며 상대를 끌어당기고 순간적으로 열린 포켓 공간으로 볼을 투입하고 침투 패스를 통해 찬스를 노립니다. 레버쿠젠은 공 주변 최소 4명 이상이 반응하며 포지션에 상관없이 빈 공간을 점유합니다. 반면에 맨유는 공 주변에 패스를 줄 옵션이 없습니다. 풀럼전, 측면에서 윙백 아마드가 볼을 받은 상황에서 은베모가 앞으로 침투해주며 공간을 만들었지만 그 공간에 패스 루트를 제공해주는 선수가 없었고 결국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풀럼전 공격 전개 과정에서 쇼가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주고 셰슈코가 주고 들어가는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어줬지만 중앙 공간을 브루노와 쿠냐가 바라보기만 할 뿐 빈 공간을 점유하지 않습니다. 결국 백패스로 공격 기회가 날아갑니다. 또한 그림지비전에서도 쿠냐가 수비수를 끌고 오면서 수비 라인에 큰 공간이 생겼지만 주변의 마이누 셰슈코 모두 상황을 바라보기만 할 뿐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결국 단순 리턴 패스에 그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이 단조로우니 상대 입장에서 수비하기가 너무나도 쉽죠. 맨유는 이번 시즌 한 측면에 과부하를 걸고 측면에서 아이솔레이션을 거는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윙백을 활용한 공격 패턴이 줄을 이뤘지만 1대1이 강하지 않은 도루구 달로가 나올 경우 단순하게 크로스를 올리는 데에 그쳤습니다. 만약 윙백이 변수를 만들어줄 수 없다면 스토퍼가 전진해주거나 인사이드 포워드와 스위칭하며 변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때 상대 수비 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 선수들은 이를 인지하고 다시 공격을 리셋해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데 맨유의 선수들은 매번 급한 마무리로 결국 공격권을 허무하게 소비하고 통제권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인 디테일조차 신경 쓰지 못한 채 한몸처럼 움직이지 못했고 통제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맨유는 이 부분이 7개월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새 선수를 영입하고 프리시즌을 치렀음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디테일한 전술 지시가 없는 것인지, 지시는 있지만 선수들이 이해하고 수행할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감독이 훈련을 통해 체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어느 경우든 책임은 감독에게 있습니다. 스포르팅에서 보여줬던 강력한 전술이 있다고 해도 경기장에서 구현되지 않는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조금 단순하더라도 기초를 다잡으면 고점은 낮아도 저점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3백을 유지한다면 5-3-2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원 숫자를 한 명 늘리면 중원 밸런스를 맞추고 수비 상황에서의 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혹은 포백으로 전환한다면 수비 밸런스는 흔들리겠지만 브루노를 전방으로 올려 찬스 메이킹에 집중하기에 공격에서 더 큰 리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초적인 디테일과 조직력 문제를 잡지 못한다면, 혹은 실패를 인정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다면 아모림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과연 A매치 이후 맨유와 아모림은 맨시티 첼시전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